앞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종원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모빌리티들이 나와 있을지 저와 함께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서울 모빌리티 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딱 눈에 띄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미국 업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23년도 행사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나왔었고, 그 전에는 GM이라든지 포드 링컨이라든지 지프 같은 브랜드가 다 나왔었는데, 이제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미국 브랜드를 보는 거는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5% 관세를 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 모빌리티 쇼라고 하는 행사 자체의 그런 좀 쇠락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자체도 이번 관세 때문에 많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 자체가 오늘 여기 현장 분위기 자체를 좀 많이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웨이모 같은 기업도 좀 와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우리나라 모토쇼 중에 가장 큰 모토쇼가 사실 이제 모빌리티 쇼지만 서울 모빌리티 쇼인데, 웨이모는 고사하고 해외 기업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네요. 일단 뭐 우리나라 자체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다라는 의미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시작을 했는데 국내는 아직까지 좀 계획이 없지 않나. 테슬라 FSD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이제 서비스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언제 할지에 대한 이야기조차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되게 아쉽죠. 그런 게 사실 이런 전시회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시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규제는 생각보다 지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FSD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국토부나 이런 곳에서 막고 있어서 못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와서 등록을 하고 이제 올해 3월부터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안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테슬라 자체가 사실 FSD를 위한 국내에서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 서비스를 했을 때 얻는 게 별로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정부가 막고 있어서 흔히들 말하는 현토부가 막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쇼 본행사는 아니고 오늘 미디어 데이에 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전부터 컨퍼런스 데이가 많이 있었는데, 각 회사 대표들이나 임원들이 나와서 한 말씀씩 해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 혹시 있나요? 오늘 확실히 이제 주된 내용들은 오늘 전시했던 차량들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정도의 임팩트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끝나고 나서 이제 현대차의 호세 무녀스 사장한테 우리가 붙어서 질문했던 거, 트럼프 관세가 이번 현대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질문을 던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이 많은 거는 차값이 오를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차값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So is there any possibility of your companies raising prices in the US market? I've seen the announcements early this morning. It has not been a surprise because it's been already explained. We are not looking at it in the short term, but we're looking at it in the long term. So our position in the market is to always be competitive. And what I can tell you is that we are not going to increase prices right now. So. 또 오늘 넥소도 나왔지만 이제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라든지 GM이라든지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좀 많이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넥소 같은 그런 수소전기차 입장에서 GM과 도요타와의 그런 협력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진전을 지금 보이고 있고 조만간 하나를 보여줄 예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사실 저희 모두가 지금 몸만 모빌리티 쇼에 있습니다. 모든 머릿속은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정책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혼돈스럽죠 지금. 뒤통수 세게 맞은 우리 현대차. 우리 현대차. 오늘 현대차 부스에서 주로 봐야 될 거는 뭔가요? 현대차에서는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이제 두 가지의 월드 프리미어 모델을 내놨거든요. 월드 프리미어라고 한다면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차량들인데, 이제 넥소 2세대 모델과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6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가 됩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넥소 2세대 모델이에요. 작년에 공개했던 이니시움이라고 하는 컨셉카를 그대로 지금 거의 양산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 보시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차라고 하면 뭔가 좀 미래지향적이고 도심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이니시움은 굉장히 아웃도어에서 잘 달릴 것 같고 오프로드 차량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생겼습니다. 이 얼굴 어때요? 넥소 얼굴. 넥소 얼굴은 이니시움이라고 하는 컨셉카에서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아이오닉 5, RN22E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현대차에서 보여줬던 전기차, 전동화 차량의 그런 특징들을 하나같이 가지고 있고, 또 산타페의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산타페에 보면 각진 그런 모양들이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걸 적용을 한 건데, 기존 넥소는 너무 얌전했어요. 얌전하고 미래지향적이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좀 와일드한 모습들이 잘 먹히다 보니까 이 차량 자체가 어쩌면은 국내보다는 미국을 좀 더 타깃으로 한 모델이라고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가 아이오닉도 그렇고 요 요 네 개를 왜 쓰냐 요즘. 안에 보면은 스티어링 휠에도 보면 점이 있거든요. 네. 어떤 의미냐면 이게 모스부호에서 딴이 H예요. 아. 그래서 현대의 H를 모스부호로 형상화시킨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대가 이제 이 H 마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를 조금은 넘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수소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은 수소 스택이거든요. 근데 지금 2세대 넥소에 들어가 있는 수소 스택은 기존의 넥소에 들어가 있었던 2세대 스택을 조금 변형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완전 변경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애매한데, 뭐 전체적인 다른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2세대 모델이라고 지금 현대차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 기존 넥소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차량 차체도 커지고, 또 이제 5분 충전해서 700km를 갈 만큼 배터리 용량도 조금 커지면서 효율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차의 설명이기는 한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3세대 스택이 빨리 나와서 이제 일본의 경쟁 모델인 미라이보다도 훨씬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소 전기차가 나오기를 사실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기간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3세대 미라이를 내놓기로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에서도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스택의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약간은 보완한 모델로 해서 2세대 넥소를 내보자라고 한 게 이번에 이제 이니시움 기반으로 한 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는 지금 올 하반기부터 이 차량을 6,600대 글로벌 시장에 판매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11,000대 가량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북미를 제외하면 거의 팔리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두 국가에서 11,000대 정도 팔겠다라는 게 현대의 계획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내년부터 이제 도요타의 미라이 3세대가 나오게 되면 북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목표 달성이 조금 어렵지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한 뼘이 안 나와요. 제가 앉은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한 뼘이 안 나오면, 키가 180이 넘는 분들은 앉았을 때 머리가 닿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무릎 공간이 겨우 지금 한 뼘이 나온다면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차체 크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중형 SUV급의 지금 그런 크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실내 공간 자체만 보면은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준중형급의 실내 공간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두 번째로 선보인 월드 프리미엄 모델은 이번에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를 보여준 건데, 이 차량은 디자인이 앞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원래 좀 헤드램프 자체가 조금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면서 약간 꺼벙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었고, 디자인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앞모습이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얇은 이런 LED로 바뀌면서 날카로움을 표현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현대차에서 설명하기로는 샤크의 앞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어의 그 앞부리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눈이 너무 밑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도 기존의 6보다는 훨씬 많이 예뻐졌어요. 이제 특히나 리어를 보셨을 때 이
스포일러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르쉐 911을 많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엔 조금 이걸 줄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디자인 자체도 좀 바뀌면서 조금은 정갈해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6 자체는 사실 모델 3에 대항을 해야 되는 그런 모델인데 사실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는 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테슬라를 타는 이유는 디자인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FSD나 오토파일럿 같은 그런 첨단 기능 때문이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있어도 그런 이미지를 못 가져온 거예요. 첨단의 이미지. 더군다나 디자인에서 오는 약간 그런 좀 부족한 느낌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번에 보완을 하려고 한 거죠. 이런 디자인에서 오는 아쉬움이 결국에는 판매로도 연결이 되는데 작년에 아이오닉 6는 국내에서 5,000대도 안 팔렸거든요. 인기 차종들 보면은 예를 들면 그랜저 같은 차량은 한 달에 많이 팔 때는 10,000대도 팔고요. 그리고 적게 팔아도 6,000대에서 8,000대를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은 1년 동안에 4,900여 대밖에 안 팔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좀 많이 세련되게 바꾸면서 판매 증대 효과를 많이 노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디자인적인 걸 제외하면 사실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6 N라인으로 잠깐 넘어가 보죠. 현대차에서 디자인을 좀 더 많이 신경 쓴 게 사실은 이 아이오닉 6 N라인입니다. N라인이라고 하면은 N이라고 하는 고성능 브랜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이오닉 6 N이 나중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걸 좀 미리 볼 수 있는 예고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의 아이오닉 6보다도 훨씬 더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아랫부분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거든요. 이렇게 범퍼도 그렇고 뒷범퍼, 앞범퍼 다 그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른 포인트를 주면서 뭔가 바람이 흘러가는 느낌을 이렇게 디자인화 시켜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더라도 차량이 좀 더 빨라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지금 디자인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또 이런 N라인 배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다른 일반 모델이랑 차별성을 두는 작은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런 디자인적인 변화가 실제로 판매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좀 두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 자동차 산업 자체의 트렌드가 세단은 사실 많이 안 팔리고 있고 SUV로 많이 넘어간 상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오닉 6 N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뭐 이미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아이코닉한 모델로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역할을 아이오닉 5가 이미 하고 있다 보니 좀 겹치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단용 전기차를 생각을 할 때는 좀 더 테슬라 쪽을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판매 성공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 예산 체험을 롯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릉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차는 웬만하면 이제 대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는 이런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웨이모가 지금 전 세계에서 다니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미 2,000여 대, 3,000여 대의 지금 로보택시들이 이미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이런 시범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에 지금 급급하고 있고 이걸 되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3월부터는 어쨌든 자율주행 셔틀과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닐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차량들이 이제는 지금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을 할 예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롯데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 해외에 있는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롯데라고 하는 지금 껍데기만 지금 씌워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굉장히 자랑을 한 것처럼 한다. 이건 좀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네. 자, 그리고 우리의 기아 네. 기아. EV4. EV4 스페인에서 봤었죠. 네, 저희 우상단에 있는 카드 들어가시면 네. EV4 영상 볼 수 있습니다. EV4 자체가 지금 두 가지로 나오는데 세단과 해치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단은 우리나라와 북미, 해치백은 유럽을 이렇게 목표로 하는 차량인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세단이 약간 보시는 것처럼 약간 궁뎅이가 깁니다. 오. 이 궁뎅이가 좀 길다 보니까 에어로다이나믹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옆에서 보면 약간 오리궁뎅이처럼 좀 튀어나와 있어서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사실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가장 이 모빌리티 쇼라고 하는 컨셉에 제일 맞는 차량은 기아의 피블5라고 사실 보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차량은 플랫폼의 새로운 플랫폼, 그리고 이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OS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게 들어갔단 말이죠.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CCNC라고 하는 폐쇄형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좀 오픈소스 그런 OS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승용보다는 상용차로 많이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뭐 포터라든지 봉고를 대신을 해서 이런 뭐 택배라 아니면 이거 물류 차량을 많이 쓸 수가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을 쓰는 뭐 예를 들자면 쿠팡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차량에 심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오픈소스 시스템이고, 거기에 맞는 OS가 지금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류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재고 관리 시스템이랑 다 연결을 해서 차 안에서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게 자율주행 시스템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 부족한 재고라든지 넘치는 재고 관리를 차량이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굉장히 키가 되는 게 바로 이 PV5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스필라움인가요? 아까 슈필라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기아랑 LG전자가 같이 협업을 해서 PV5라고 하는 다양한 목적에 쓸 수 있는 차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지금 고민을 했던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뭐 움직이는 약간 다이닝룸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냉장고 같은 거, 이 보면 LG 냉장고잖아요. LG 냉장고가 지금 띵큐 시스템, 이게 LG의 그 이제 IoT 시스템이고, 이거를 활용한 차량이 PV5고,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응접실처럼 지금 꾸며져 있는데, 보세요. 여기 TV LG죠. 밑에 있는 냉장고 LG죠. 이렇게 LG의 가전을 차량에 심어서 이 차가 움직이는 응접실이나 움직이는 뭐 하나의 휴식 공간처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뭐 PV5와 LG의 그런 협업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게 이번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차량은 사실 이런 뭐 음식을 하고 휴식을 하는데 맞췄다라면은, 예를 든다면은 여기에 배터리를 꽉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충전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을 나중에 기아와 LG 아니면 다른 이제 또 배터리 업체들이랑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가 포터랑 봉고예요. 트럭 1톤 트럭이잖아요. 근데 그 차량이 왜 미국을 못 가냐? 미국에는 관세를 맞는 거예요. 승용차는 2.5% 관세만 지금까지 맞았는데, 트럭 같은 경우에는 25%가 넘는 관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싼 차량들이 거기에 가면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상품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25% 관세를 맞았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상용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때려, 우리 나갈 거야. 그렇게 지금 갈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마련이 된 건데, 어쨌든 남는 게 있어야지 갈 수 있다 보니까 아마 PV5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미국 생산 이런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북미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지 생산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차종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이 차는 엑스그란 컨버터블이라고 하는 차량인데, 제네시스 G90이라고 하는 지금 옆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 세단이잖아요. 이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컨버터블 차량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저거고, 저 옆에 초록색 차량은 엑스그란 쿠페예요. 어떻게 보면 둘은 같은 형제 차량인데, 뚜껑이 있거나 뚜껑이 없거나, 뚜껑이 있으면 쿠페, 뚜껑이 없으면 컨버터블. 이제 뚜껑이 없지만 얘도 나중에 이렇게 덮어집니다.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를 보시면 이게 뭐 제네시스 G90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럭셔리 컨버터블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공교롭게도 또 저런 프리미엄 제네시스 옆에 포르쉐가 있네요. 아, 그럼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따라가고 싶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 이제 911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고 8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번에 나온 거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번에 공개가 된 차량입니다. 얘는 마칸인가요? 네, 저는 사실 911도 좋지만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더 중요한 모델은 사실은 이 차량이라고 보거든요. 마칸 EV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P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포르쉐의 첫 번째 차량이고, 또 하나는 배터리를 기존의 타이칸은 LG를 쓰다가 이 차량은 지금 중국의 CATL을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변곡점에서 탄생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쩌면 포르쉐의 미래를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제가 시승회도 다녀왔는데 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차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그런 단점들을 많이 좀 보완을 했고, 또 하나는 SUV다 보니까 스포츠카로서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완을 한 차량이었어요. 저는 이 차량이 결국에는 포르쉐를 좀 더 대중화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판매량을 늘리면서 전기차의 대중화도 좀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좀 많이 중요한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BYD 정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고 굉장히 많이 취재를 하는 브랜드고, 사실 국내에는 지금 아토3라고 하는 소형 SUV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번 모토쇼에서는 이제 아토3 다음 모델 실이라고 하는 이제 차량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실은 모델 3의 경쟁 모델이고 얼핏 보면 되게 닮았어요. 되게 닮고 성능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한 그런 모델인데, 이번에 국내에 공개된 가격은 4,750부터 5,250까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그런 가격을 이번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판매량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BYD는 아토3 같은 경우에도 오늘에서야 이제 보조금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정부 정책에 좀 맞추는 그런 대응하는 방법을 조금 더 빨리빨리 해야 판매량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이 BYD 부스 오니까 들고 온 차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BYD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BYD만 알고 있는데 BYD 안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BYD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고급 브랜드 양왕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고요. 또 약간 준고급 브랜드인 저기 뒤에 보이시는 덴자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팡청바오라고 하는 SUV 전용 브랜드도 또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각각의 브랜드별로 굉장히 특징이 다르고, 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벤츠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브랜드인데 지금은 이제 BYD 자체적인 브랜드로 바뀐 상황이고 준고급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차량도 원래 국내 들어오려고 예정을 했었다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 내에서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고민이 많았고, 결국에는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게 됐고, 근데 오늘 모빌리티 쇼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 자체로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가져올 것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양왕 같은 경우에는 차값 자체가 수억 원대예요. 지금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U8이라고 하는 SUV 차량도 1억이 훨씬 넘는 차량이고요. 옆에 있는 U9이라고 하는 슈퍼카처럼 생긴 저 차량은 2억 원 정도 하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차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가성비 차량, 좀 저렴하면서 그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차량인데, 저 차량들은 굉장히 비싸고 성능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차의 다음번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 모델들입니다. 근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많이 팔기 위한 차량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사의 기술력을 조금 보여주고 브랜드의 좀 격을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앵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차 보시면 약간 뭐 랜드로버 디펜더라든지 아니면은 벤츠의 G바겐 같은 그런 굉장히 오프로드에 잘 달릴 것처럼 생긴 그런 차량이잖아요. 실제로도 굉장히 오프로드 성능도 좋고, 또 이제 G바겐이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G바겐 전기차는 바퀴를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차가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얘도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각각의 바퀴의 구동력을 다르게 배분을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제자리에서 차가 빙글빙글 돌 수 있고,
또 하나의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륙 양용차라고 지금 별명이 있어요. 수영하는 차라고 하는데 실제로 방수 성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차가 물에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양력을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면이 진짜 굉장히 화려하네요. 되게 높아요. 네. 가슴까지 오는 굉장히 이제 큰 차량이고 실내도 보면은 되게 고급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죽이 굉장히 고급 가죽이에요. 나파 가죽을 쓰고 있고 또 이런 데도 보면은 다 가죽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국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뭐 길쭉한 디스플레이도 있고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도 있고 한데 여기는 보면은 계기판에도 지금 거의 20인치처럼 보이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중앙에도 이렇게 벤츠나 뭐 테슬라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세로형 긴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조수석에도 지금 굉장히 또 이렇게 시인성이 좋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과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각각 차를 타고 갈 때 할 일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운전을 하고 나는 쉬고 있는데 심심할 때 여기에서 영화도 보고 다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좀 놀 수 있게 약간 근데 가족적이지 않은데요? 대화를 단절시키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진짜 중국 차의 그런 인식을 많이 바꿔주는 그런 차량이라고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우리가 뭐 레인지로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고급스러운 기능들이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실 좀 그냥 있어 보이기만 하고 그냥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만 떡칠해 놓은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양황을 보고 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외에서 이제 우리 제네시스 브랜드를 볼 때 되게 고급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럭셔리를 지향하는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럭셔리라고 한다면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같은 굉장히 비싼 차량의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리미엄 차급, BMW나 벤츠급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양황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브랜드이고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전동화적인 부분은 사실 중국이 한국보다도 이제는 앞서간다라고 하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굉장히 되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 차는 U9이라고 하는 차량인데 양황의 슈퍼카예요. 슈퍼카인데 이 차량이 이제 뭐 최고 출력이 몇 마력이고 뭐 시속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고 제로백이 몇 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점프를 합니다. 차가 몇 미터 점프를 해서 옆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 있어요. 그럼 얘는 가다가 그 점프를 해서 그 갈라진 곳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이 에어서스의 힘을 이용을 해서 점프를 해버리는 굉장한 차량입니다. 국내에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차가 바퀴가 이렇게 축이 돌아가 있잖아요. 저렇게 축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차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하나의 컴파스를 돌리듯이 하나의 축을 꽂아놓고 도는 것도 가능하고 옆으로 개걸음처럼 움직이는 거. 우리 평행주차 어렵잖아요. 그걸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또 단순히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거 왜 필요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차량이 도심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오프로드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곳에서 탈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함께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운전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이거를 준비를 해놓은 건데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그때 다양한 모빌리티로서의 기능을 위해서 인휠 모터라고 하는 바퀴마다 달려있는 모터 그리고 저 각 축마다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저 축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를 만들 수 있게 위한 이런 컨셉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차량이 양산이 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차량에 적용된 기술이 양산될 거냐? 그거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는 2017년 이후 매년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랑 일본 브랜드 모두 다 안 나온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미국에서 트럼프 관세를 맞으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현재 모빌리티 쇼 현장과 굉장히 좀 닮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런 행사도 다시 힘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에서 류정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